제 이름은 김봉자입니다. 올해 72살이 되었어요. 제 이야기는 우리 아들 형구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형구는 우리 집안의 3대 독자예요.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봉자야, 이 아이는 금쪽 같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형구를 너무 특별하게 여겼나 봐요. 형구가 태어났을 때 온 동네가 축하해 주셨어요. 우리 동네가 시골이라 아들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이웃들이 모두 모여 산후조리도 도와주시고 100일잔치 때는 온 마을이 잔치 분위기였어요. 남편도 저도 형구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줬죠. 좋은 학교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원하는 건 다 사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독이 됐나 봐요. 하지만 그땐 정말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초등학교 때의 일이에요. 형구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친구들이 자기 운동화가 촌스럽다고 놀렸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형구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갔어요. 비싼 운동화를 사주면서 형구에게 말했죠. 우리 아들, 이제 친구들한테 놀림 안 받을 거야. 형구의 환한 웃음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기뻤어요. 그때는 몰랐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제 모습이 형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형구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그때 우리 부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지 몰라요. 동네 어르신들께 일부러 찾아가 자랑도 했죠. 우리 형구가 반에서 1등 했대요. 어르신들은 다들 축하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말씀 하셨죠. 봉자야, 너무 애한테 부담 주지 마라. 공부만이 전부는 아니야.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말씀을 새겨들었어야 했나 봐요. 형구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뒷바라지 했어요. 학원비에 과외비에. 우리 집 살림이 어려워져도 형구 공부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야근도 마다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저도 이웃집 김치 담그는 일을 도와주고 품삯을 받았죠. 형구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그래야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어요. 형구가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울면서 형구를 껴안았죠.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형구도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형구의 눈빛에 뭔가 불안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땐 그게 뭔지 몰랐죠. 형구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걸까요? 형구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줬던 걸까요? 그때 형구가 말했던 게 기억나요. 엄마, 아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우리는 당연히 그렇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형구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봤어야 했나 봐요. 우리 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진짜 행복한 건지, 그땐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때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의 지나친 사랑이 형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형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전 정말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제 앞길을 잘 걸어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세상이 우리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형구는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일했죠.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형구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해. 그럴 때마다 형구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빨리 승진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데. 그때 그 생각을 형구에게 제대로 전달했어야 했나 봐요. 시간이 지나면서 형구는 점점 더 돈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주식, 부동산, 돈 될 만한 건 다 해봤죠. 처음에는 젊은 사람이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형구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형구가 들뜬 목소리로 집에 들어왔어요.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전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형구에게 말했어요. 형구야,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돈이 전부가 아니야.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때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전 그저 우리 아들을 믿기로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땐 그러지 못했어요. 형구는 점점 더 돈 버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회사 일은 뒷전이고 퇴근하자마자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 됐죠. 주말이면 부동산 설명회를 다니고 밤늦게까지 투자 관련 유튜브를 보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어느 날 형구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저 회사 그만둘 거예요. 투자로 돈 버는 게 더 빨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형구야, 그러지 마라. 직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엄마, 제발요. 저 이제 다 컸어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형구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투자에 뛰어들었죠. 처음에는 돈을 좀 벌었다고 하더니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형구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날도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회식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걸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어느 날 밤 형구가 만취해서 들어왔을 때 일이에요. 평소와 달리 옷이 흙투성이었고 얼굴에는 상처까지 났더라고요.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봤죠. 형구야, 무슨 일 있었니? 왜 이 모양이야? 그런데 형구는 대답도 않고 휘청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형구의 방에서 지갑을 찾던 중 우연히 빛 독촉장을 발견했어요. 그제서야 형구에게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형구의 친구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봉자 씨, 미안해서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형구가 우리 아들한테 돈을 꿔갔다더라고요. 근데 갚지를 않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땅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형구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형구에 대한 걱정, 빚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 이웃들의 시선. 모든 게 저를 짓눌렀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형구가 돈을 빌려갔다는 사람,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
야, 김영구.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벌써 3개월이나 지났잖아. 너 약속했잖아. 한 달 안에 갚는다고. 근데 연락도 안 받고 이게 뭐야? 내가 너 믿고 빌려줬는데 이럴 거야? 너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도망 다니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 돈이 내 생활비였다고. 너 양심 없어? 당장 갚아. 안 그럼 너희 집으로 찾아갈 거야. 너희 부모님한테 다 일러 바칠 거라고. 알아들어? 김영구, 너 정말 사람 같지도 않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너가 그렇게 투자가 확실하다고 했잖아. 원금은 절대 손해 안 본다며? 근데 이게 뭐야? 다 날아가 버렸잖아. 내 전 재산이었다고. 너 때문에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애들 학비는 어떻게 내? 너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 내가 너 믿고 모든 걸 걸었는데 넌 그냥 사기꾼이었어. 너 이러고도 잠이 와? 너네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겠어? 이런 자식 두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널 꼭 신고하고 말 거야.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은 어떤 사람이 찾아올지, 어떤 소식을 들게 될지 두려웠어요. 동네 슈퍼에 갔다가 들은 소문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형구가 노름판에 드나든다는 거예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지만 형구의 행동을 떠올려 보니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형구의 옷에서 출금 내역을 발견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죠. 우리 아들이 정말로 그런 건가?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형구를 다그쳐 물어봤죠. 형구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술 냄새를 풍기는 거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너가 이상해진 게 언제부턴지 말해줘.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는 왜 자꾸 간섭하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 이제 다 컸어요. 엄마 말씀대로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도 했잖아요. 제 인생이에요. 왜 자꾸 뭐라 그러세요? 그만 좀 해요. 형구야, 엄마가 너 인생을 간섭하려는 게 아니야. 넌 우리 집의 귀한 아들이잖아. 너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러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말해줘. 엄마가 다 들어줄게. 엄마 믿지? 믿고 말고는요. 하지만 엄마, 전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요. 스트레스 풀려고 술 마시는 것뿐이에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형구야, 엄마가 예민한 게 아니야. 너가 변한 걸 엄마가 모를 리가 없잖아. 이웃들이 너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 너가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는 소문도 있더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솔직히 말해봐. 엄마, 그게. 정말 짜증나네요.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래요? 제 사정도 모르면서. 돈요? 그거 다 갚을 거예요. 엄마는 그런 쓸데없는 소문 듣지 마세요. 저 진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만 물어보세요. 형구야,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 너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착하고 똑똑했는지 알잖아. 근데 요즘 너무 달라져서 엄마 마음이 아파. 제발 엄마한테 솔직해져 봐. 우리 같이 해결해 보자.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엄마, 정말 신경 쓰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그냥 좀 힘든 시기일 뿐이에요. 이것도 곧 지나갈 거예요. 엄마가 자꾸 이러시면 제가 더 힘들어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알겠어요. 제발요. 형구야, 엄마가 널 내버려 둘 순 없어. 넌 내 아들이야. 너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엄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엄마한테 뭐든 말해봐. 노름 같은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노름을 해요. 엄마가 날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이러시니까 제가 더 힘들어요. 그만해요. 제발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형구를 보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형구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 순수했던 우리 아들은 어디로 간 걸까? 어느 날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형구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형구의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됐죠. 경찰서에 가보니 형구는 이미 구속된 상태였어요. 철창 너머로 형구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형구야, 엄마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거니? 형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자랑스러워하던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동정과 비난이 섞인 눈길을 보내셨죠. 저런 봉자네 아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애한테 너무 잘해줘서 그래. 버릇없이 컸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우리 형구가 점점 더 나쁜 길로 빠져가는 걸 지켜봐야 한다는 거였죠. 밤마다 형구 방에 들어가 앉아있곤 했어요. 형구의 물건들을 만지며 지나간 시간들을 떠올렸죠. 학창시절 받아온 상장들, 졸업식 날 찍은 사진들. 그 속에 있는 형구의 밝은 미소를 보면서 언제부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생각했어요. 남편은 이 모든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밤마다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봉자야, 우리가 형구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됐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가 정말 형구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걸까? 이 모든 게 우리의 잘못인 걸까? 그런 생각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형구의 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남은 시간에는 형구를 면회하러 다녔죠. 하지만 형구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를 원망하는 듯한 말들을 내뱉곤 했죠.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엄마 아빠 탓이에요. 왜 저를 이렇게 키웠어요? 저한테 뭐든 다 해주시고 제 잘못도 다 덮어주셨잖아요. 엄마 아빠는 제가 뭘 하든 다 옳다고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제 행동이 잘못됐단 걸 몰랐어요.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셨잖아요. 1등만 해야 한다고, 좋은 대학 가야 한다고. 그 부담감 알아요? 전 항상 엄마 아빠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어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다고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한 것도 엄마 아빠 때문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뭐든 다 사주셨잖아요. 저한테 인생의 진짜 가치가 뭔지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셨죠. 이제 와서 왜 저한테 이러세요? 엄마 아빠가 만든 괴물이에요, 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정말 형구에게 잘못한 걸까? 그 생각에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어요. 형구가 2년 만에 출소하던 날, 저와 남편은 가슴을 졸이며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어요. 멀리서 형구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우리 아들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형구는 우리를 보자 잠깐 멈칫하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형구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편도 눈시울을 붉히며 형구의 어깨를 두드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형구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야 형구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방황하게 만든 게 정말 우리 탓일까?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출소 후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형구는 방에서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가끔 형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형구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형구야, 엄마랑 얘기 좀 할까? 형구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게 보였죠. 엄마, 저 정말 못난 아들이에요.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하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형구를 꼭 안아주며 말했죠. 형구야, 우리가 널 너무 몰아붙였던 것 같아. 엄마 아빠도 미안해. 이제부터 우리 같이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형구는 집 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가끔은 저와 함께 시장에도 나갔죠. 하지만 여전히 바깥 세상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출소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형구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저지른 잘못들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아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전과자인 형구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죠. 수많은 거절 끝에 겨우 찾은 곳이 지역 재활용센터였어요. 힘든 육체 노동이었지만 형구는 묵묵히 일했어요. 엄마, 이제야 제가 돈의 소중함을 알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주어지는 줄 알았는데 참 바보 같았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컥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야 인생의 진짜 가치를 깨닫고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옛 친구들의 냉대. 형구는 그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죠. 가끔은 제가 대신 아파하기도 했어요. 엄마,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형구를 꼭 안아주었어요. 형구야, 넌 우리 아들이야. 엄마는 너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어요. 형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형구가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소리쳤죠. 엄마, 집문서 어디 있어요? 전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왜 그러니? 형구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평소에 그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죠. 술에 취해 흐릿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빨리 집문서 내놓으라고요. 당장 팔아야 해요. 형구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어요. 형구야, 무슨 소리야? 진정하고.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형구가 갑자기 저를 밀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힘에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어요. 아프고 무서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내 피와 살을 나눈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한다니. 바닥에 누워 형구를 올려다보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형구는 그런 저를 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어 물건들을 마구 꺼내 던지고 책장의 책들을 바닥에 쏟아냈어요. 어딨어?
집문서가 어디 있냐고. 형구의 고함 소리에 저는 겁에 질려 몸을 떨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형구인가 싶었죠. 어릴 적 사랑스럽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한참을 집안을 헤집고 다니던 형구는 결국 집문서와 인감 도장을 찾아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정신없이 일어나 형구를 쫓아 나가려 했지만 넘어지면서 다친 몸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겨우 전화기를 찾아 남편에게 연락했죠. 여보, 큰일 났어요. 형구가. 흐느끼는 저에게 남편은 곧바로 집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경찰에도 연락을 해보겠다고 했죠. 1시간 후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제 상태를 확인하더니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더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우리 부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형구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연락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형구가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다행히 은행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확인차 연락을 한 거였죠. 우리는 즉시 대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는 사기꾼이 되어버린 걸까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자책감과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남편은 한숨을 깊게 쉬더니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형구를 신고해야 할 것 같아. 안 돼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봉자야. 이대로 두면 형구도 우리도 더 큰 불행에 빠질 거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해. 하지만 여보, 형구를 경찰에 넘긴다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게 형구를 위한 길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형구가 우리를 원망하면 어떡해요? 지금은 원망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해할 거야. 우리가 형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결정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여보,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봉자야.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 형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제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거든요. 그날 저녁 동네 친구 영숙이가 찾아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 물었죠. 봉자야,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졌어? 영수가, 난 어떻게 해야 하나. 무슨 일인데? 차 한 잔 마시면서 천천히 얘기해봐. 형구가 집문서랑 도장을 가지고 나가버렸어.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는 집을 뒤지더니. 그러고는 그래서 어떡하려고? 남편은 형구를 신고하자고 해. 그래도 너 아들인데 어떡하려고 그러니? 나도 그게 걱정이야.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봉자야,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영수가, 나 형구를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봉자야,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너 아들을. 응. 이대로 두면 형구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를 것 같아. 내가 형구를 바로 잡아야 해. 많이 고민했구나. 그래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만 이게 형구를 위한 길인 것 같아. 알겠어. 봉자야, 너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내가 너 옆에 있어 줄게. 고마워, 영수가. 너가 있어 정말 든든해. 힘내, 봉자야. 이 힘든 시기가 지나면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영숙이의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쏟았어요. 그렇게 영숙이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게 형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차 안에서 남편과 나누는 대화도 무거웠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봉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형구를 위해서야. 알아요. 그래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게 형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거야. 경찰서에 도착하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 손길에서 힘을 얻어 겨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접수대에서 우리를 맞이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러자 담당 형사님을 만나볼 수 있게 해주셨죠. 상담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중년의 형사님이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 말에 용기를 내어 형구의 모든 행적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형구가 어릴 땐 정말 착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였나요? 네, 맞아요. 처음엔 그저 사회생활에 적응하느라 그러나 보다 했죠.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돈을 자주 빌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노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처음엔 저희도 모르고 있다가 형구 친구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셔서 알게 됐어요. 형구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형사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중간중간 질문도 하시고 메모도 하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형구가 집문서와 도장을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됐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대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죠. 형사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신고해 주신 게 아드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셨을 거예요. 저희가 빨리 찾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이제 형구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거든요. 혹시 형구 씨가 있을 만한 곳이 떠오르시나요? 친구들 집을 알아봤는데 없대요. 노름판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형사님에게 우리에게 연락처를 주고 형구의 사진도 전달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형구 씨를 찾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은 후에는 조사를 진행할 거예요. 아마도 구속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게 형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죠. 경찰서를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흐린 하늘 사이로 작은 틈이 보이더라고요. 마치 우리 가족에게도 작은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말없이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형구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우리 부부는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로 했어요. 경찰서를 나온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남편과 저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봉자야. 우리가 정말 잘한 걸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글쎄요, 하지만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죠. 여보세요? 김봉자 씨 되십니까? 여기 땡땡경찰서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어젯밤 신고해 주신 아드님 김영구 씨를 찾았습니다. 지금 강남의 한 바에서 붙잡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과 동시에 또 다른 걱정이 밀려왔어요. 형구를 찾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강남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걱정되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들었죠. 형구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서에 도착해서 담당 형사님을 만났어요. 형사님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죠. 김영구 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더 심각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형사님의 말을 들었어요. 김영구 씨가 불법 대출 업체와 연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는 일을 했더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돈을 받아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이 저를 부축해 주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럼 형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구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혐의가 무거워서 보석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형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면회는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사 중이라 내일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형구의 방에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어릴 적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죠. 언제부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다음 날 남편과 함께 구치소로 향했어요. 면회실에서 형구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드디어 형구가 나왔어요. 수갑을 찬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형구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죠. 형구야. 제 목소리를 듣자 형구가 고개를 들었어요. 핏발선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소리쳤어요. 왜 오셨어요? 날 잡아놓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형구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하지만 이건 널 위해서. 날 위해서요? 날 감옥에 보내놓고 그게 날 위해서라고요? 형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어요. 남편이 나서서 말했죠. 형구야, 너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알고 있니? 이대로 두면 넌 더 큰 범죄자가 될 뻔했어. 형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들고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요, 다 내 잘못이죠. 하지만 당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당신들 탓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아팠어요. 형구야, 우리가 널 이해하지 못한 것은 미안해. 하지만 너가 저지른 일들은 용납될 수 없어. 이제라도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길 바래. 형구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바른 길이요? 이제 와서요. 너무 늦었어요. 당신들이 날 버렸잖아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형구와 헤어질 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죠. 하지만 언젠가는 형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재판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재판날이 다가올수록 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형구가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끊이질 않았죠. 드디어 첫 재판날이 왔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형구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아들이 저기에 앉아있다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숨죽이고 모든 내용을 들었어요. 검사가 형구의 죄목을 낱낱이 밝히는 걸 들으며 충격을 받았죠.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들이었어요. 형구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오히려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부모님이 저를 이해해주지 않고 신고한 게 잘못입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살아남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형구를 보니 가슴이 아팠죠.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고 마침내 선고 공판 날이 왔어요. 판사는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고인 김영구, 징역 5년에 처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년. 우리 아들이 나 때문에 5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한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형구가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구가 교도소로 이송된 후 우리의 삶은 또다시 변화를 맞이했어요. 매달 한 번씩 면회를 가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형구의 수감 생활을 지켜봤죠. 처음에는 형구의 편지에서 원망과 분노의 말들이 많았어요. 왜 날 신고했어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난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믿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죠. 2년이 지나고 나서야 형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신고한 게 저를 위한 거였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아직도 화가 나고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런 편지를 받을 때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형구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느꼈거든요. 5년의 시간이 지나고 형구가 출소하는 날, 저희 부부는 가슴을 졸이며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어요. 형구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지만 아직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었어요. 형구야,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너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해. 형구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들을 갚는데 평생이 걸리더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겨우 시작이구나. 형구가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기까지는 아직 멀고 험한 길이 남아있다는 걸 말이에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형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과 저는 한숨을 쉬며 거실에 앉았죠.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것뿐이야. 형구가 정말 변할 의지가 있는지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형구가 일찍 일어나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 일자리를 구하러 나가 볼게요. 저는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에 말했어요. 그래, 형구야. 힘내서 잘 다녀와. 하지만 그날 저녁 형구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도 전과자를 받아주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갈 순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형구가 정말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며칠 후 형구는 작은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어요. 힘든 육체 노동이었지만 형구는 묵묵히 일을 해나갔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형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제가 번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시작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형구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형구야. 그게 바로 너가 정말 변하고 있다는 증거야. 하지만 우리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2달 후 형구의 옛 동료들이 찾아와 형구를 유혹하기 시작했죠. 야, 형구야. 이렇게 고생하며 살 거야? 우리랑 다시 일하면 쉽게 돈 벌 수 있어. 형구는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형구에게 물었죠. 형구야, 설마 다시 그 길로 가려는 건 아니지? 형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형구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늦게 들어오고 돈을 쓰는 것도 많아졌죠. 저는 두려운 마음에 형구의 방을 몰래 뒤져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죠. 거기엔 낯선 이름들과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형구가 다시 그 길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요.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형구를 다시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할까요? 이 선택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저는 또다시 긴 고민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형구를 다시 신고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 같았지만 그대로 두면 더 큰 범죄에 휘말릴 것 같아 두려웠죠.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결심을 내렸어요. 어느 날 저녁 형구를 거실로 불렀어요. 형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형구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채 자리에 앉았어요. 형구야, 엄마가 다 알고 있어. 너가 다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형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게 말 안 해도 돼. 엄마는 너가 왜 그러는지 이해해. 하지만 이건 너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입을 열었죠. 형구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하지만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너가 또다시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는 다시 경찰에 신고할 거야. 형구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약했어요. 그 순간 저는 형구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형구야.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이번엔 정말로 새 출발을 하는 거야. 그날 이후로 형구는 정말 변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피해자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하려 노력했죠. 때로는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어 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를 격려하며 그 시간을 견뎌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형구가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요. 엄마, 아빠. 제가 야간 대학에 다니려고 해요.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1년이 지나고 형구는 대학에 다니면서 주간에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힘들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죠. 엄마, 아빠. 제가 이제야 진짜 삶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년이 지났을 때
형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완료했다고 했죠. 엄마, 아빠.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눈물이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가끔 불안할 때가 있어요. 형구가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형구의 변화된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아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일은 정말 어려워요. 때로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고, 자식의 잘못을 지켜봐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본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래요.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빛은 찾아올 거예요. 이제 저는 형구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될 사람을 데려왔을 때 형구의 눈빛에서 진정한 행복을 볼 수 있었죠. 엄마, 이제 제가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형구의 결혼식 날,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두웠던 날들, 절망의 순간들,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동시에 형구가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웃음을 되찾은 모습도 함께 떠올랐어요. 결혼식장에서 형구가 신부와 함께 입장할 때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식이 끝나고 형구가 저희에게 인사를 왔을 때 저는 형구를 꼭 안아주었어요. 형구야, 정말 자랑스럽다. 너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줄 알았어. 형구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과 시련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다는 걸요. 이제 형구는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낸 그 시간들이 형구에게도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형구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그 뒤에 숨겨진 어둠을 보는 것만 같아요. 과연 우리 아들이 정말로 변한 걸까? 아니면 그저 상황에 맞춰 연기하는 걸까? 이런 의심이 제 마음을 괴롭히곤 해요. 결혼식 날 형구가 신부와 함께 입장할 때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저 신부가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르는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형구의 과거를 아는 저로서는 그의 미래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언제 다시 그 어두운 충동이 되살아날지, 언제 다시 그 잘못된 길로 돌아설지. 이런 걱정이 저를 놓아주지 않아요. 때로는 제가 너무 부정적인 걸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형구가 그동안 저지른 일들, 그리고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이런 의심이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형구가 저희에게 인사를 왔을 때 저는 겉으로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과연 이 아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어지럽히지만 저는 이를 숨기려 노력해요. 형구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영원히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밑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죠. 이 상처들이 언제 다시 터질지, 그리고 그때 우리 가족이 견딜 수 있을지. 이런 두려움이 저를 놓아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